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말 부동산 시장 동향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한 해 정말 부동산 시장 동향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뭐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긴장감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중반까지는 굉장히 핫했다가 또 급격하게 식었다가 사건 사고도 있고 맞습니다. 암초도 만나고 올해 마지막 주간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복기도 해보고 새해 전망까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 주죠. 12월 4주차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상승률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예. 제가 항상 자동차 속도에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서울이 0.0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한 달 전 11월 말만 하더라도 0.04%고요. 앞서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7월이 0.32%니까 0.32에서 0.001로 이제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보합으로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전국은 마이너스 0.03%입니다. 전국은 이제 후진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항상 올라갈 때는 서울 핵심 지역부터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외곽부터 빠지는데 인천부터 지금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아마 서울도 조만간에 하락 전환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다. 여름에는 좋았는데 이제 겨울 되면서 이제 거의 뭐 계절처럼 찬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시장은 또 지금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연간에서 계절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올해 한 해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한여름 밤의 꿈 같습니다. 이게 한여름 밤의 꿈. 예, 여름에는 진짜 꿈 같았거든요.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악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꿈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집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은 꿈이었을 거고요. 무주택자들한테는 악몽 같은 이제 그렇죠. 7, 8월이었는데 예. 다행히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거는 뭐 좀 바람직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까지는 아니고 0.01%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게 지금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냥 0.01% 후진도 아니고 높은 상승도 아닌 정도가 딱 좋은데 그래프를 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1년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뭐 산 같은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겨울 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점점점 올 1월이 2,600건 정도 됐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하게 시작했다. 한산하게 시작해서 가장 뜨거웠던 7월이 9,200건까지. 4배. 예, 4배 정도. 9,200건이면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그렇군요. 2020년 이후로 세 번째로 많은 달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열기를 보여줬는데 11월 거래량이 3,300건이고요. 12월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통계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2,000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1월 상태로 돌아왔네요. 1월보다 좀 못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는 더 얼어붙었다. 실제로 앞서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01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발을 빼고 일단 지켜보자. 잘 모르겠다라는 심리. 근데 집주인들은 아직까지는 호가를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니까 아니 문의가 와야 뭐 가격 조정을 해주든 뭐가 의미가 있는데 문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01%도 저는 약간 허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삭감 모양으로 이제 네. 중간에 핫했다가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으로 넘어가는데 네. 2025년은 어떻게 될까? 이걸 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탄핵 국면이고, 아 그렇습니다. 뭐 경제도 좋지도 않고, 뭐 거시 경제도 상당히 불안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도 그렇고, 이게 2016년 이때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예요. 맞습니다. 이때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2025년이 어떻게 될까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6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평행이론이라는 또 뭐 재밌는 이론까지 또 가지고 왔는데 좀 재밌자고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일단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 예. 그때 대한민국이 8위였습니다. 네네. 2024년 파리 올림픽도 8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네요.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네.
또 우리 노벨상 받았죠. 한강 작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2016년에는 부커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 본격적으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네네.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11.3 대책. 그렇죠. 계속 규제를 풀어주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11월에 첫 규제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올해 추석 지나고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대출 규제 첫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 트럼프가 2016년에도 11월에 미국에서 그렇죠. 1기 그렇죠. 1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네요.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었고요. 이번에도 11월에 또 트럼프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12월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니까 트럼프가 이게 탄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좀 비슷하게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보면 그래서 2016년의 흐름을 보면 2016년, 17년을 보면 2025년 또 예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2027년은 어땠고, 그럼 2017년은 어땠고, 그럼 2025년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지표는 실거래 가격 지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2016년, 17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은 이제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인데 네.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보니까 탄핵 전에 한 91.8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나오다가 탄핵이 되고 2017년 1월, 2월에 91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91.8에서 91 떨어졌다가 4월에 이제 조기 대선 하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고 5월에 취임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93, 94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수는 거래량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2016년 9월, 10월에 11,000건, 12,000건, 올해 7월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많이 거래가 되다가 3,000건까지 떨어지거든요. 2017년 1월에 3,700건까지 떨어집니다. 12,000건 거래가 되다가 3,000건 거래면 4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다 발을 빼고 일단 지켜보겠다. 안개가 가득 껴 있으니까 일단 가던 차를 멈추고 안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국인데 거래가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아직은 급매로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공포가 지배를 받게 되면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집어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개만 그쳐지면은 난 정상 운행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직 뭐 그렇게 타격을 받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도 4개월 정도 불확실성이었거든요. 12월부터 3월까지 딱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힌트를 좀 얻자면 2025년도 불확실성이 4개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뭐 어떤 빠르게 불안을 해소하고 빠르게 다시 불안이 반등 그렇죠. 리바운드 할수 어떻게든 있는? 리바운드를 하게 된다면 그냥 2016년, 17년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길어진다.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 우리는 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면 2차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예상하거든요.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은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 그래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희망 사항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네. 근데 2016년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거시경제 환경이 다릅니다. 일단 다릅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네. 문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사실 2%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상계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얽힐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조하고 굉장히 이것도 한여름밤에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항상 우리 예측하고 좀 다른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역시 걱정하는 부분이 2016년에는 사실 경제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대중 수출도 좀 늘어나고 예. 우리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고 부동산 시장도 상승기였습니다. 2015년부터 집값이 올라가던 중간에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경제도 너무 안 좋죠. 수출도 좋지 않고요. 환율, 내수 경제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요. 원래 12월이 특수라고 하잖아요. 연말 특수인데 최근에 올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모임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한사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2021년까지가 상승장이었고요. 2022년부터 지금 조정 구간,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2016년, 17년보다 저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충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연체 가구 비중이 2배 정도로 2.5%에서 5.1%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계층들이 이제 많이 리스크에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LTV, 우리 대출 많이 받은 분들, 고LTV 대출. 고-LTV, 집값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렇죠. 연끌하신 분들이 좀 위험하다. 자영업자들, 일용직들하고요. 고령 가구,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이 위기에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받으신 분들이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2017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정부나 국회도 좀 더 긴장을 하고 민생 경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를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사실은 공급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입니다. 네. 네. 경제 거시 경제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하고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다. 얼마나 적길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걸까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이제 2025년 내년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은 좀 하락하는 거로 나왔고요. 수도권 서울은 좀 상승하는 거로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주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를 보게 되면 역시 입주 물량과 금리가 내려간다 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올해 전국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36만 4천 호였는데요. 네. 내년 2025년은 26만 6천 호, 뚝 떨어지네요. 10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물량 자체가 뭐 올해도 한 2만 5천 호 정도, 2만 5천 호, 2만 6천 호 정도, 내년에도 한 3만 2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6년이 이제 7천 호, 8천 호 수준. 10,000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2026년, 2027년이 이제 고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PF 문제가 겹쳐서 모든 건설사들이 올스톱 됐을 때 이때 공급을 멈춘 부작용들이 2026년, 2027년에 공급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자하고로 예상하는 분들은 결국 하반기가 되면 2026년에 부족한 입주 물량의 영향이 미리 좀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주 물량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통계가 정부 통계하고 사실 민간에서 말하는 통계하고 좀 달라요. 다릅니다.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가 정부가 내년 이 서울 입주 물량 예상하는 건 48,000 가구인데 민간에서 보는 거는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사실 양쪽 다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주택을 어느 주택까지를 입주 물량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똑같지 않냐면 서울시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해서. 임대주택도 주택이지 않냐. 당연히 입주 물량에 포함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공급하는 거다 그것도. 그렇죠. 임대주택이 한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민간기관에서는 아니 임대 아파트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거나 분양을 받지도 못하는 아파트인데 그거를 일반 통계에 집어넣게 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민간기관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한마디로 청약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물량으로 잡다 보니까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연도별로 추이 흐름을 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정부 기관도 추이 흐름을 봐야 되고 민간 기관도 봐야 되는데 2026년, 2027년에 줄어드는 거는 공통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물량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아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역전세 우려가 많아서 그렇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허그에서 이제 보증보험 한도를 더 내리겠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역전세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2026년에 주택 공급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대책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없어질 거라고 하고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이거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2025년에는 풀릴 수 있다. 이게 대상 지역이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잠실, 삼성, 대치, 좋은 청담 데입니다. 이런 데가 워낙에 투기도 많고 맞습니다. 이게 명의도 사실 뭐 가짜 명의로 해서 집원 투자용으로 막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토지 거래 허가가 이게 풀리면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집니까? 아, 토지거래가 더 구역이라고 핫해지는 거 한다면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 지역이? 더 핫해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마디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거래 허가 같은 네. 허가를 받게 된다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떨 때 허가를 못 받냐고 하면 실거주자가 아니면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전세기구가 한마디로 투자를 못한다. 갭 투자 못하게. 갭 투자를 못한다는 게 토지거래가 구역의 특징인데요. 아하. 그러면 좀 불편하죠.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들 잠실, 삼성동, 또 압구정도도 해당되고요. 여의도도 토지거래 구역인데 이들 지역이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면 요즘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봤자 이게 가격은 계속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인데. 그렇죠. 그냥 불편하게 할 뿐 막지는 못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4년 반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좀 풀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줬다 더 계속 규제를 해가지고 덜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안 풀어줘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기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좀 효과가 좀 약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토지거래 구역만 가지고 사실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불편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 좋은 지역 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여기를 입주하더라도 어떤 선택의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우리 수요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 그냥 불편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맡기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한 것 같고 네. 5년, 10년, 20년 계속 묶을 수는 없으니까 단위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반 됐으니까 5년 기간이 끝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을 수 있는 게 5년이군요. 그렇죠. 5년이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좀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조기에 지금 열린다고 하니까 다시 해제가 될 가능성에 지금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공공기관 뭐 설명이라든가 이럴 때서 좀 제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제기를 해도 사실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약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청약 얘기 나오면 사실은 대부분 불만이 많아요. 이거 다 불만입니다. 되지도 않고 내 통장으로 이렇게 로또라는 게 안 네.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전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오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세 자릿수 경쟁률은 뭐 보통이고 네. 그 이상도 있고 좋은 데는 뭐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법조사처가 청약 가점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제 개선하겠다면 가장 불만인 점을 좀 고쳐야 할 텐데요. 청약 가점제에서 이제 가점제는 세 가지로 점수를 나누죠. 무주택 기간이 있고 부양 가족이 있고 통장 보유 기간이 있는데 무주택 기간과 통장 보유 기간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부양 가족 점수입니다. 올해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 아마 여름이었을 텐데 원펜타스라는 강남에서 아파트 분양이 나왔는데 만점자 84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84점 만점이 되려면 7인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7인 가족을 무주택 15년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기억납니다. 그 국평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평입니다. 그래서 국평의 7인 가족이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50분이 이제 당첨 포기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위장 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부모님을. 그러네요. 결국에는
부모님 한 명당 5점의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9점이 이제 4인 가족의 만점입니다. 제 친구도 69점이 있는데 올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한 명만 올리게 되면 74점은 당첨이 되거든요. 한 명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부모님 점수를 내리자. 부모님 점수 5점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부모님 점수를 5점에서 2.5점으로 내리는 걸 제안을 했고요. 반대로 자녀 점수는 올리자. 자녀는 5점에서 10점으로 올리는 걸 좀 제안을 했습니다. 자녀 많이 출산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해도 또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아,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자녀를 또 뭐 10점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좋은데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죠. 공급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다. 그렇죠.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예. 또 역시나 불공정 문제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뺑뺑이 네. 추천 물량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공정하지 않느냐 그것도 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점 점수를 만들어 온 15년 동안 무주택을 뭐예요, 유지한 그럼. 무주택자들은 예.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아니, 시험 문제 잘 푸는 방법을 알려주려다가 그냥 주사위 굴려서 답을 해라고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약간 농담이겠는데 부모 뭐 부양 점수 낮추는 거는 효자를 없애는 효자들에게 효자들은 또 불만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약 제도를 개선을 이렇게 해도 청약 제도의 바늘구멍은 넓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 통장의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겠다. 한시적입니다. 예, 저 궁금했는데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가 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년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바꿔주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바꾸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주택종합통장 한 개만 있잖아요. 네. 한 개로 공공, LH 같은 아파트도 청약을 하고요. 뭐 일반적인 민영 아파트도 청약을 하는데 과거 2015년 이전에는 통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청약 저축 통장이 있었고요. 공공, LH 아파트 청약을 하는 청약 저축, 네. 민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 부금, 네. 청약 예금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는데 복잡하니까 이 3개를 묶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개로 종합통장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내년 아하. 9월까지인데 이게 100%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환을 할 고민 안 텐데 하겠죠. 일단 전환하면 금리가 좀 올라갑니다. 예금 금리가 좀 통장 그건 금리가 좋잖아요. 좀 올라가고요. 공공 민영 다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좋은 점. 거는 있는데 기존에 제가 공공 청약 저축 통장을 20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지금 민영 아파트를 전환하고 청약하게 되면 기존의 보유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이고. 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시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을 청약할 때는 인정이 되는데 민영은 전환하고 안 된다. 민영을 할 때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고요. 고민이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증여할 때입니다. 증여. 지금은 증여는 안 되고 상속할 때만 종합통장은 이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은 되는데 기존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서 증여 생각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바꾸는 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내가 증여 생각이 있는지 또 뭐 예금 금리를 좀 따지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9월까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 정리 잘 들어봤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